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소형항공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한 조종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흑산도의 흑산공항이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세 번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에 이 화면을 보시면 소형항공 운송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연구라는 한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prism.go.kr이라고 쭉 나오죠.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소형항공 운송 사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일반 국민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개가 되지 않는 문서도 있지만 이 문서는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서를 오늘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소형항공 운송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연구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이게 연구를 해서 2020년 6월 달에 최종 보고서로 이렇게 나온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에 주요 이제 연구 배경인 목적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소형항공 운송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그리고 재무 구조 분석,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그래서 결론 및 건의 순으로 이렇게 된 보고서입니다. 자, 연구 배경 및 목적을 보시면요. 이제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항공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비용 항공사가 성장하면서 운항 노선도 많아지고 뭐 이런 우리나라의 환경이 있었죠. 그러나 코로나와 함께 심각한 경영의 문제점이 다 맞닥뜨렸죠. 그러면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은 다 망하고 LCC만 이렇게 남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강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연구 범위도 보시면은 국외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소형 항공 운송 사업 및 사업 현황 및 전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 운송 사업에서 소형항공 운송 사업의 우리나라 등록 요건을 보시면은, 자, 10석 이상 50석 이하의 항공기로 이렇게 가군이 나뉘고요. 나군은 승객 좌석수가 9석 이하의 항공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보시면은 10석 이상일 때는 법인일 경우 납입 자본금이 10억 이상, 개인일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22억 5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승객 좌석수가 9석 이하의 항공기는, 자, 법인일 경우에 납입 자본금이 7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1억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한 대 이상,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대기실, 그리고 보험 가입.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 우리나라에는 가군, 소형항공 운송 사업의 등록 요건으로 가군과 나군이 있어서 10석 이상 50석 이하가 있고요. 그리고 9석 이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10석 이상의 비행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소형항공 운송 사업이라는 것은 승객 좌석수가 9석 이하의 항공기를 가진 이러한 항공사에 대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석 이하의 항공기면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린 3석짜리 3석 가진 항공기도 물론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한항공, 헬리코리아,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필립, UI 헬리제트, NF에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소형항공 사업은 다 망했죠. 근데 자본금을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항공은 거의 말만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지,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자본금 수준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16년에서 19년 소형항공 운송시장 노선별 정기편 운항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노선이 양양 제주, 양양 김해, 포항 제주, 포항 김포, 김포 제주, 김포 광주, 광주 울산, 울산 김포, 양양 키타큐슈, 이렇게 전부 다 보시면 노선들이 이미 대형 항공사들이 다 선점한 노선이거나 아니면 전혀 사람들이 다닐 것 같지 않은 양양 제주 뭐 이런 노선이죠. 양양 김해, 거의 이제 관광용으로만 노선이 이루어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없으면 거의 뭐 끝나는, 지금 대표적인 양양이죠. 관광 수요가 끝나면서 전혀 교통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뭐 이런 노선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인천 무안, 양양 키타키슈.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 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 국제공항 가서 무안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천 국제공항 갔다가 또 무안에서 내려서 다시 또 뭐 광주로 가든가 목포로 가든가, 자, 이 시간 다 합치면은 그냥 KTX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죠. 자, 이런 정말 쓸데없는 노선들밖에 없죠. 자, 여기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주요 국가별 소형항공 운송시장 관련 제도 및 현안 분석에서 이제 등록 기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정기 소형항공 운송 사업의 사업 면허 요구 조건은 최저 운항 빈도를 제외한 적합성 심사, 재정 능력, 보험 등에서 대형 항공기 운송 사업자 요구 조건과 거의 동일함.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자본금이 얼마다 그런 소리는 없어요. 자, 부정기 소형항공 운송 사업의 경우 항공기 크기 및 운항 빈도, 책임 보험 등이 제한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각 조건의 기준치도 상대적으로 완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자본금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보시면은 적합성 심사라고 해서 재무 능력만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소형항공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얼마였습니까? 개인이 9석 이하의 소형항공 운송 사업체를 만들려면 무려 11억 2,5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적합성 심사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자본금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보험 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셔도 재정 능력 평가에 소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보십시오. 재정 능력에서 소형은 재정 능력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반면 중형과 대형은 동일하게 요구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자, 그냥 보험만 이렇게 잘 들고 재정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특히 또 이제 다음으로 EU 같은 경우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재정 능력 검정 요구 조건으로 해서 항공기 좌석수 20석 기준으로 해서 최대 이륙 중량이 10톤 또는 좌석수 20석 미만이죠. 20석 미만. 면허 첫 지원 시 최소 순 자본이 10만 유로 이상입니다. 10만 유로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10만 유로를 이렇게 환율로 10만 유로를 이렇게 환율로 보여드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900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도 안 되죠. 자, 최소 순 자본이 10만 유로 이상이면 자, 20석 미만의 항공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무려 11억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대부분 보면 이렇게 외국은 정말 쉽게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허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영국도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다들 보면 재정 능력이 이제 평가지 어떤 뭐 금액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써놓은 거예요.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이제 교통연구원에서 이제 자신들이 연구한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 소형 항공시장 분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트윈오터라고 자 19인승인데 조종사까지 합쳐서 20인승인 자 이 비행기도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운항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019년 지역항공사 기단 구성 현황 여기서 이렇게 보셔도 아일 오브 실리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실리에 다니는 19인승 그 비행기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행기들도 보시면은 뭐 30석짜리 이런 비행기도 있죠. 다 프로펠러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운항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좌석 및 면허 등록 기준을 이렇게 또 보시면 자, 일본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좌석 면허 및 면허 등록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일본의 항공 운송 사업자 면허 체계는 항공법에 따라 국제 항공과 국내 정기 항공을 분류하며 항공기 크기와 관련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재무 계획과 사업 계획 이렇게 면허 신청 자격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이제 자기들도 써놓지 않았죠. 제가 더 자세하게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면은 자 일본의 소형 항공 시장 현황 분석이라고 보시면 제트 항공기하고 터보 프롭기 해서 46km 자 터보 프롭기도 굉장히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프로펠러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말을 자기들이 퍼뜨리고 다녔죠. 국토부랑. 보시면은 2019년 일본 운항사별 소형 항공기 보유 현황에 이렇게 보시면은 36짜리 자, 프로펠러 비행기도 이렇게 다 운항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써놨습니다. 써놨죠. 여기 36짜리.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가 50인승 이하는 단종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흑산도에 80인승을 띄운다는 자,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일본에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자기들이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장 국외 소형항공사 관광비행 상품 사례 조사라고 하면서 자, 이 사람들의 이제 의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자, 북아메리카 미국의 경우를 이제 들면서 간신나 에어택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세스나 206 항공기로 이렇게 관광비행을 이렇게 1시간에 295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지껏 수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비행기도 다 노선에 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이 비행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문서를 보시면은 자, 캔모 에어라고 또 이렇게 또 나오는데 자, 수상 비행기도 이렇게 다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러한 비행기가 소형 항공 운송 사업으로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외국에서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이 내용을 오직 관광비행 상품 사례 조사라고 하면서 이렇게만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행기들 다 소형 항공 운송 사업에 사용되어지는 비행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의 이 자료에서는 마치 이 비행기는 관광비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저 위쪽에 이때가 제가 이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전부 어떻습니까? 30석 이상, 제일 작은 게 20석이었죠. 그 이상의 항공기만 보여주고 마치 이 밑에 항공기들은 전혀 소형 항공 운송 사업으로 이용되지 않고 오직 관광 비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윙스 오버 카우이에서 하와이에서 이러한 비행기들이 이렇게 관광 비행을 또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하와이에서 실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모크렐레 항공사를 제가 다 보여드렸죠.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를 전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있죠. 보십시오. 이러한 비행기들 세스나 208 캐러반
이러한 비행기들 오직 관광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에어의 이거 캐나다 항공사인데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으로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광도 하죠. 근데 이 항공사를 마치 관광 비행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국토부가 이러한 비행기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에서는 이렇게 승객 수송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럽에도 이렇게 헬기와 이렇게 다닌다고 이렇게 돼 있죠. 또 이 킹에어 또 마치 관광 비행만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는 승객 수송용으로서 전 세계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본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한 수상 비행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들이 마치 오직 관광 비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국의 사례를 다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뉴질랜드의 경우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관광 비행 상품이라면서 이렇게 GA8 에어밴이라는 이 항공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뉴질랜드의 그 수많은 항공사들, 그 노선들, 그 직접 다니고 있는 거 다 보여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뉴질랜드의 프로펠러기는 이렇게 관광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2011년에는 KTX 개통 이후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항공기 좌석 기준을 상향 추진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외국에서는 20석 이하의 항공기도 제가 수많은 항공기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다 보여드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예 그것을 그 소형 항공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88페이지를 보시면 울릉도 및 흑산도의 관광객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18년 기준 울릉도가 35만 명, 흑산도가 12만 명입니다. 자, 이 숫자만 봐도 3배 차이죠. 그리고 울릉도가 코로나 기간에 최대 관광객 46만을 기록했죠.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지금 감소 중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약 40만으로 감소를 했고요. 46만에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 더 감소해서 지금 이제 35만 명에서 37만 명 정도 올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울릉도도 이제 35만 명 정도가 최대 피크가 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시면은 흑산도가 12만 10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분명히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흑산도에 지금 울릉도의 동일한 크기의 활주로에 동일한 비행기, 특히 또 80인승의 비행기를 띄워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이 이제 공항별 운송 실적 및 접근 교통 체계 현황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내용들이 전부 무안공항 이렇게, 그리고 자, 광주공항 그래도 좀 교통이 있죠. 보시면 군산공항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사천공항, 전혀 공항들이 교통으로서 잘 이용되지도 않는 이런 곳을 자, 소형항공 운송사업자가 비행기 가지고 와서 다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양양공항. 이게 공항입니까, 여러분? 이게 소형 항공 사업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공항에서 말도 안 되게 뭐 어떻게든 뭐 교통편을 해줄 테니까 비행기 띄우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정작 이 공항들이 왜 사람들로부터 교통편으로서 외면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울산공항, 여수공항 이렇게 다 나오죠.
원주공항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 교통편으로서 왜 이 공항들이 안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 공항을 활용해라. 어쨌든 뭘 교통편을 만들었더라도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전혀 설명이 없어요. 자, 이러면서 국내 소형항공 운송 사업 시장 분석의 시사점이라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유럽,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형항공 운송 시장에서도 터보프로 항공기가 다 운항되고 있다고 자신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인승 이하가 단종되고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선 노선 거리를 고려할 때 소형 항공 운송 사업용 항공기는 제트기보다는 터보프롭 기종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소형 항공 운송 사업 발전 방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예로서 예전에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에서 운항했던 19인승 비행기를 이렇게 예로 들고 있으면서 기체 비용으로서 32.5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서 하고 있는데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가 이렇게 이만한 금액을 들여서 직접 기체를 사는 경우는 잘 없죠. 다 리스를 해서 처음엔 다 시작을 하죠. 32.5억이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다들 항공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다 리스를 하죠. 이미 계산부터가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인건비 계산 같은 경우에도 임원이 무려 인원이 8명입니다. 이 쪼매난 항공사 만드는데 임원이 8명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형항공사 직급별 연간 평균 급여도 보십시오. 평균 급여가 임원이 무려 5,690이에요. 조종사가 8,130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지 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그 하와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형항공 운송 사업의 그 기장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었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러한 계산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서 좌석수 상향시 예상 비용을 하면서 19인승 그리고 CRJ 200이라고 이건 제트 비행기예요. ERJ 145도 제트 비행기고요. 이러면서 이제 운항 비용이라고 하면서 마치 19인승이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자, 말도 안 되죠. 자, 이러면은 뉴질랜드에는 그럼 도대체 19인승의 이하의 비행기도 다 다니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계산해야 하면은 19인승은 우리 다니면 안 돼요. 이런 황당한 계산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예 19인승 프로펠러기는 계산에서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Q300, CRJ 200이든 이러한 큰 비행기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무원 인건비도 이렇게 보시면 Q300, CRJ 20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항공기별 승무원 연간 임금도 기장 5천만 원, 자, 부기장 4천만 원, 객실 승무원 2,500만 원으로 적용. 또 이건 또 다르게 또 적용을 했죠. 자, 20인승 이하의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망했던 뭐 에어포항이라든지 에어필립 뭐 이런 항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고요.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도 전혀 의미가 없죠. 노선 자체가 이미 수익을 낼 수도 없는 노선에 이미 운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운항 승무원 훈련 비용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보시면은 다 그러니까 이제 큰 기종일 경우에는 이런
금액들이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작은 비행기일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이런 이제 고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큰 비행기만 이렇게 고려가 되고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외국에서는 이렇게 2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기들이 많이 다니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종별 원가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잉 737 대비 ATR이 오히려 32% 높다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렸죠. 뉴질랜드는 그 많은 프로피들은 어떻게 띄우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뉴질랜드가 그 국내선의 그 프로필러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결론을 지금 여기서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가 높은 순에서 CRJ 200, ERJ 145, ATR 42. 자, 보십시오. 오히려 하이어가 대한항공의 이런 곳에 그 제트 비행기보다 원가가 더 높다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냥 완전 숫자 노름인데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죠. 뉴질랜드만 보셔도. 자, 그러면서 소형항공 회사가 이제 운항해야 될 노선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슬랍 부족 문제가 있는 제주 및 김해공항 운항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자, 여기 아니면 어디서 돈을 법니까? 만약에 좀 저렇게 50인승 이상의 그 항공사들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이 다수편 운항 김포, 울산 또 제외시켜버립니다. 자, 도대체 어디 가서 수익을 내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걸 보시면 1, 4의 운항 노선이 김포, 진주, 여수, 군산, 광주 이런 노선을 비행기 갖고 와서 띄워서 흑자를 내라고 이렇게 국토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모델 2로 해서 울릉도 노선을 독점 운영을 그래서 결국은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오늘 울릉도 노선 독점 운영을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한 겁니다. 자, 무려 항공기 6대로 해서 1, 14회 성수기 기준입니다. 동계 비술기는 1에 8회라고 이러한 계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포 울릉이 같은 경우 14회 14회 비행기가 들어가게 되면 좌석수는 1120석이 나옵니다. 자, 이 좌석수만 보시면은 울릉도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비행기가 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 비행기만 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비행기 뜬다고 해서 전부 비행기만 탈 거냐? 그럼 배는 이제 누가 타겠냐는 것이죠. 배는 누가 탑니까? 제가 영국 실리 제도의 그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다시피 배와 비행기는 약 반반 정도의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자, 그만큼 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산대로 만약 이 1100석이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예전에 같으면 배를 탔어야 될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버린다면 울릉도를 향하던 배는 포항에서 출발하던 시다오펄 같은 경우에 약 1200석이죠. 자, 그 배 한 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보시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또 물론 이제 비행기가 생김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대만의
란뉴섬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비행기가 뜨고 나서 그렇게 관광객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짝 줄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이 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섬의 극렬한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제 지금 다 설명드리기 너무 내용이 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자, 동계 비수기도 무려 8회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현재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의 자료를 보시면은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가 거의 한 6, 7배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8회를 운항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기에 14회인데 그 반 이상 되는 횟수를 비수기에 운항을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제 연구 방법이라는 거죠. 분명 울릉도를 찾는 인원수의 차이가 비수기와 성수기 차이가 무려 6배가 나는데 자, 보십시오. 동계 비수기에 무려 8회가 운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회는 사람 텅텅 빈 채로 완전 적자 운행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거기서 보시면 울릉도 노선의 경우 독점적 운영 환경이 제공된다며 보조금 지원 없이도 상당 규모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독점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 공항을 만들어서 독점을 하면 흑자가 된다는 이러한 공산당식 생각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독점은 불가능하죠. 자, 서울에 있는 버스 운송 회사도 지금 울릉도 가는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경상북도도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죠. 자, 이 연구에 의하면 독점이 돼야 흑자가 가능한데 이미 독점이 불가능하죠. 이미 다 적자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소형항공기 한 대 운영 시 3년 이상 영업 지속을 위한 자본금 규모 도출 이렇게 보시면은 회사 등록 후 AOC 취득 시까지 소요 비용을 무려 80억 원 이상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이런 항공기 무려 80인승이나 되는 항공기로만 계산을 한 거죠. 자, 이게 안 되면은 작은 항공기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작은 항공기는 승객 수송의 항공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전 세계의 그 많은 섬과 그 많은 항공회사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자, 19인승 이하의 항공기를 가진 항공사도 많고 자, 30인승, 50인승도 잘만 항공사를 만들어서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계산은 무려 제트기 아니면 50인승 이상의 항공기를 계산하다 보니까 무려 회사 등록 후에 비용이 8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외국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와 교통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도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못하는 거죠. 이런 계산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항공사와 수백 대의 항공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은 아무나 못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3년간 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에도 ATR 자, 이런 걸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형 항공 운송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이라고 하면서 자, 중장기 사업 영역 이렇게 하면서 항공기를 보시면은 다 보십시오. 다 제트기밖에 없습니다. 풀압기도 무려 50인승 이상의 항공기를 밖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불가능한 거를 하다고 한 항공기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 제가 수많은 항공사와 비행기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제가 보여드렸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비행기만 가지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수기 14회, 자, 비수기 4회, 김해 울릉. 자, 울릉도 노선은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 환경이 제공된다면 보조금 지원 없이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의 소형 기준은 등록 기준이 나오죠. 자산 평가액이 자 9석 이하의 항공기도 무려 11억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하지 말라는 소리죠. 예. 이 사람들에게는 50석 이하의 항공기는 비행기도 아니고 자, 무려 11억 2,500만 원이 없으면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외국은 제가 보여드렸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만 증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무려 11억 2,500만 원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큰 비행기도 아니죠. 9석 이하의 항공기 제가 보여드린 그 비행기들인데 자,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이제 흑산도에 왜 공항이 안 지어지냐 결론을 내버리면 자 바로 이겁니다. 울릉도 노선은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울릉도 노선은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 환경이 제공된다면 보조금 지원 없이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그래서 이미 50석 이하의 항공기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항공기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독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울릉공항에서 자, 독점으로서 흑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항공사가 이제 흑산공항이 또 만들어지면 거기도 다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 비해서 무려 방문객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흑산도에 똑같은 크기의 1200m짜리 공항을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울릉도에 공항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 항공사가 독점으로서 흑자를 낸 이후에 흑산도 공항에 취항을 하겠다는 게 바로 국토부와 이 교통연구원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산공항은 보십시오. 울릉공항이 지어지는 이제 또 연기가 됐죠. 2028년 이전에 흑산공항이 착공을 하더라도 설령 또 만들어지더라도 단일 항공사가 없다고 이미 국토교통부는 결론을 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산공항은 울릉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설령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단일 항공사가 이러한 이제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흑산공항은 절대 울릉공항 전에 지어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울릉공항에 다니는 그 항공사가 흑자를 내야 흑산공항에도 취항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황당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흑산공항이 아직까지도 지어지지 않고 또 지어져 봐야 아무런 이제 단일 항공사도 없을 거라는 것을 제 의견이 아니죠. 자, 국토부가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왜 흑산공항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